자,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로 들어가면 제가 텍스트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첫 번째 텍스트의 제목으로 한 문장을 실어놨죠. Les songs de la théorie psychanalytique est un discours sans parole. 즉, 정신분석의 핵심 이론은 말 없는 담화입니다. 라는 이 문장. 자, 이게 이 첫 번째 세미나에 등장했던 가장 중요한 문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이전에 했던 다른 세미나에서도 이 언급이 등장해요. 그 이전 해에 등장했던 강의에서도. 자,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한 설명은 이제 차차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락강이 대놓고 정신분석의 핵심 이론은 담화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담화인가 하면 말이 없는 담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무엇인지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담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이게 오늘의 주제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후반부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텍스트 자체의 강의로 들어가면요. 락강이 이제 항상 세미나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들 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 17번째, 17번째 세미나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락강이 강의 장소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락강이 강의 장소를 3번 옮기죠. 3번. 처음에는 어디서 했으나 시작은 1953년에 락강이 53세가 되는 해에 생탄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강의실을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신과 의사이니까 정신과 의사인 동시에 정신분석학회, 프랑스 정신분석협회의 수장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 자, 그런데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1963년에 파문을 당하죠. 자기가 만든 프랑스 정신분석협회로부터 쫓겨나요. 쫓겨난 이유는 국제정신분석협회가 이빼아가 락강이 강의를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프랑스 정신분석협회를 인증해주겠다 라고 강제했기 때문에 락강의 동료와 제자들이 락강을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게 아니라 강의를 하지 말라, 아니면 나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간 거예요, 락강이. 그만큼 락강에게는 세미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락강에게. 그렇게 해서 락강이 1963년에 그 산탄병원에서 쫓겨났죠. 그 강의실에서 더 이상 강의를 못하게 된 거예요. 재미있게도 국제정신분석협회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락강의 강의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락강이 강의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고등사범학교로 가죠. 프랑스 파리 고등사범학교로 가죠. 거기는 의료적인 그런 장소이기보다는 프랑스의 그렇죠, 철학자들, 가장 유명한, 가장 고등교육을 받는 철학자와 인문학자와 학자들이 배출되는 그런 장소인 거죠. 모든 대학 교수들도 거기에서 배출되는 그런 학교인 거죠. 거기에서 둥지를 틀고 강의를 시작했었죠. 그게 두 번째 장소 변경이었어요. 두 번째 장소를 변경하고 락강이 거기서 고군분투하죠. 그야말로. 왜냐하면 락강으로서는 이제 불안한 거죠. 자신이 정신분석협회로부터 쫓겨났고 자신은 정신분석가로 가정하면서 살아왔는데 쫓겨났고 어느 누구도 어쨌든 자신의 동료들은 자신을 조력해 주려고 하지 않았고, 의외이게도 철학자들과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서 고등사범학교의 강의실을 빌려주었던 것이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강의실을 빌려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세미나실은 돈만 내면 빌릴 수 있겠지만 고등사범학교, 여기서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 강의실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의료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정신분석계는 아니었던 것이죠. 철학이었어요. 혹은 인류학자들, 레비스트로스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옹호해서 락강이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났죠. 1969년이 됐죠, 지금. 아쉽게도 락강이 거기서 나왔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63년에 그 파문당했던 당시와는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1966년에 에크리가 출간이 되죠. 그리고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락강의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하죠. 락강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급진성이 이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69년의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프랑스 정신분석협회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도 락강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락강은 아는 거죠. 프랑스 정신분석협회나 국제정신분석협회가 뭐 오늘 뭘 했다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도 굉장히 많은 유럽인들이 락강의 한마디 한마디에 초유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자, 그러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죠. 63년까지만 해도 락강, 여러분 세미나 10일 첫 번째 강의를 읽어보시면 거기서 이 강의실을 락강이 뭐라고 부르냐면 기지라고 불러요. 기지. 바즈라고 불러요. 바즈. 베이스. 바즈라고 부르죠. 전투기지라고 불러요. 이제부터 내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강의를 하면서 나는 나를 가두려고 하는 구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락강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말이에요. 강의예요. 강의. 뭐 다 아시겠지만 평생을 락강은 세미나를 해요. 매주에 한 번. 그리고 69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69년은 세미나 17은 좀 분량이 작아졌어요. 왜냐하면 2주에 한 번씩 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시점부터. 뭐 그럴만 하죠. 69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쉴만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세미나를 하죠. 락강은 세미나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락강은 여러분 작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밀레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강의에서 소개를 하는 일화들이 있는데 락강은 에크리를 그렇게 중요한 텍스트로 간주를 하지 않았어요. 앉아서 글을 쓰는 걸 굉장히 고역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락강은. 그래서 평생 뭐 그렇다 할 책은 한 권만 낸 거예요. 에크리 한 권. 그 대신 락강이 좋아했던 건 강의예요. 강의. 직접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들 앞에서 기표를 생생하게 던지는 것.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것. 자, 어쨌든 그렇게 의미 있는 락강의 세미나가 이제 세 번째로 장소를 옮겼고 감사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 초반부는 그런 말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고맙다. 특히 그 초반부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시스턴스예요. 아시스턴스. 아시스턴스라는 단어가 주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동사형은 아시스테죠. 아시스테는 참석하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스턴스는 뭐 참석이란 뜻도 있고 조력이란 뜻도 있어요. 도와주다. 이 참석하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être présent도 내가 거기에 참석했었다 라는 거고 뭐 participer 그러면 함께 참여했다. 좀 더 적극적인 것이죠. 근데 아시스테는 뭔가 아시스턴스는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왜 그 조교 있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도와주시는 분들을 아시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참석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락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아시스턴스가 큰 힘이 되었다. 이 자리, 그게 어딘가 하면 세 번째 강연의 장소로 옮겼던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파리 일대학이에요. 파리 일대학 법학부 강의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분들이라는 건 그 관련 관계자들이죠. 뭐 학장을 비롯한 위시한 그 학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일단은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갈 것은 락강도 그랬고 밀레도 그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그럼 이 파리 일대학 법학부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그냥 빌려서 하는 것이지 그 커리큘럼 안에서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 안에서 강의를 하지 않고 공개 강의예요. 항상.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4가지 담화 중에 대학 담화를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락강이 대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하시게 될 테지만 락강은 대학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이라는 시스템에는 자기 자신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면서 공개 강의를 해요. 누구를 흉내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락강이. 소크라테스를 흉내내고 있어요. 락강이
생각하는 자신의 선조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잖아요. 직접 기표를 던졌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흔들었죠. 그 흔들림의 결과로 너희가 너의 진리를 생산해내어라 라고 강요했죠. 그게 바로 락강의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락강이 평생을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락강은 자신을 이곳에서 강의하도록 해주었던 조력자들, 아시스턴스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지만 또한 항상 3번의 자리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를 따라와 주었던 제자들 혹은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그 인사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건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락강에게는 세미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일까요? 락강이 세미나 11의 후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출판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출판. 피블리케시옹은 뿌벨리케시옹이다. 쓰레기판이다. 라고 아주 비난을 하죠. 출판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책을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출판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출판을 하려면 책을 써서 출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지식의 장과 타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존재하는 지식의 장에서 그들이 쓰는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쓰는 규범을 지켜나가면서 글을 써야 되고 그 기준에 맞도록 지식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규범들을 넘어서 그 지식의 장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틀들이 있는데 그 틀에 맞추어서 자신의 기표를 다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락강은. 그러니까 세미나 육성으로 하는 강의는 락강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락강은 그래서 세미나에서 S2의 영역,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지식이라고 우리가 가정될 수 있는 S2라는 영역에 타협하는 대신 S1을 던지는 자로 남기를 원하죠. S1. S1은 주인기표라고 불러요. 이 주인기표는 설명되지 않는 기표예요. 완전히 설명되지 않아서 현재 존재하는 지식의 장에 타협될 수 없는 기표들인 것이죠. 그 기표를 던져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락강이 그렇게 세미나를 하는 목적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락강의 세미나에 참석자들이라면, 아시스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락강이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지식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S1을 던져서 여러분들의 지식의 기존에 존재하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원, 고정관념의 차원을 흔들려고 해요. 균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 균열과 함께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락강의 세미나의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자의 기표가 듣는 자들의 침묵과 부딪혀서 파생시키는 잉여 주익상스의 힘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장소가 락강의 세미나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긴 인용물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락강이 첫 번째 수업이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담의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놓고 있는데, 자, 이런 에피소드 하나를 락강이 소개해요. 자기가 어느 날 한 달여 전에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자기는 택시를 타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여성이 그 전동 자전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갑자기 멈춰서더니 자기 앞에서 자기를 붙들고 락강 선생 맞죠? 라고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락강 박사님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여성이 세미나는 언제 하나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요? 또 묻더라는 거예요. 락강은 택시를 타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여성을 돌아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라고만 말했다라는 거죠. 알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귀도 안 들어보고 휙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에피소드 하나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부터는 항상 원문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À la vérité, c'est assurément une occasion de remarquer que ce n'est jamais un excès en quelque façon que ce soit par l'excès de quelqu'un d'autre qu'on se montre au moins apparemment excédé.
c'est toujours parce que cet excès vient coïncider avec un excès à vous. 번역을 하면 이래요. 사실에 있어서 à la vérité. 자, 이는 확실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하게 해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에피소드가 확실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하게 해주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방식이 되었든 다른 사람의 과도함, 저는 이 엑세라는 단어를 과도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떤 방식이 되었든 다른 사람의 과도함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과도해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의 과도함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과도함과 동시에 발생하여 만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자, 일단 그 여성이 다짜고짜 사람을 붙잡아 놓고 질문을 퍼부어대는 것이 락강에게는 과도한 것처럼 한 엑세처럼 느꼈던 거예요. 좀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갑작스레 나타나서 그렇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락강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69세의 락강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락강이 대받아친 거죠.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좀 짜증이 났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좀 무례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좀 알려주면 뭐가 돈이 드나. 그냥 알게 된다라고 하고 가버리게 한 거죠. 자, 이 두 가지 과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여성의 과도함이 락강의 과도한 태도를 촉발시켰는가? 지금 락강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락강이 자신이 그렇게 과도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여자 때문이 아니라 과도함이 양쪽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만나서 교차했던 것일 뿐이지 여자 때문, 그 여성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어서 세미나가 언제 열리는지를 알고자 했던 그 여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락강이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설명을 하진 않아요. 락강이 항상 그런 스타일이죠. 항상 이렇게 툭 던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은 이제 저의 역할인데 바로 이 부분이 세미나 17의 주요한 테마와 아주 맞닿아 있는 에피소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과도함, 초과죠, 여러분. 초과, 뭔가 초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에 의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뭔가 탁 터지면 이걸 주의상스라고 불러요. 탁 터지면 이걸 죽음 충동이라고 부르고 이걸 초과라고 부르죠. 엑세라고 불러요. 엑세. 자, 엑세. 자, 이건 안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죽음 충동의 순간이죠. 이전에는 락강이 이 초과를, 이 죽음 충동을 한때 이렇게 불렀던 시절이 있어요. 라쇼즈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어요. 큰 사물이죠. 큰 사물. 그리고 이건 바깥에 있다 라고 가정하던 시기가 있어요. 안에 있어도 분리되어 있다 라고 가정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즉 이걸 실제라고도 불러요. 실제가 있으면 이쪽에 상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안으로 침노해 들어오면 주체는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건 외부에 있다라고 가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실제이고 이게 큰 사물이고 이게 엑세, 즉 초과라면 여성의 초과가, 그러니까 여성이 그렇게 자신의 69세의 이제 초로의 노인은, 초로도 아니죠. 많이 늙었죠. 이 노인을 당황하게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외부의 실제가 침노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다고 가정된 주체, 락강.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세미나가 언제 열릴지는 안다고 가정된 주체인 거잖아요. 그 안다고 가정된 주체, 즉 상징계의 대타자를 이 실제가 흔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과도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미 초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안에. 그래서 과도함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두 과도함이 만나서 그런 에피소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인용문을 읽어볼게요. C'est parce que moi, j'étais déjà sur ce point dans un certain état qui représentait un excès de préoccupation, que sans doute je me suis manifesté ainsi d'une façon que j'ai trouvé très intempestive. 번역을 하면, 자, 왜냐하면 나는 이미 어떤 걱정거리의 과도함에 사로잡힌 상태에 있었던 것이지요. 분명히 그러했기에 내가 곧바로 적절치 못한 태도라고 느끼게 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걱정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안에서 뭔가 이거 넘칠 것 같은데 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택시를 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툭 치니까 자기도 폭발했다는 거죠. 물론 폭발이 조금 소심한 폭발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는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초과는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죠. 상징계 내에서 잉여주의상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미나 17의 테마인 거예요, 여러분. 상징계가 실제계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계 작동이 주의상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과도함을 상징계 내부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와 상징계가 교차해 있다는 거예요.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실제와 상징계가 교차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엑세가 일어난다는 거죠. 초가. 자, 첫 번째 락강이 제시한 에피소드로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에피소드를 전동자전거의 습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그 습격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 락강이 이제 비로소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제목. 자, 세미나 17의 제목은 정신분석의 이면이죠. L'envers de la psychanalyse. 정신분석의 이면인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원래는 이걸 psychanalyse à l'envers라고 부르고 싶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자, 지금 제목이 이거잖아요. L'envers de la psychanalyse. 자, l'envers란 단어.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린 그 영문본에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는지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업사이드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another side는 아니에요, 여러분. another side는 아니에요. 왜냐면 롱백이라는 게 이면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잖아요. 이면. 우리나라 말로 이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이면은 아니에요. 정신분석의 이면, 그러니까 다른 면이라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A라는 면이 있고 B라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A라는 면만을 봐왔어요. 그런데 뒤에도 뭔가 있어서 보니까 B가 있네. 그래서 B라는 면을 보면서 이건 정신분석의 이면이네 라고 말한다면 A라는 면과 B라는 면이 등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면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면 L'envers de la psychanalyse는 그런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렁베어는 오히려 좀 거꾸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이면이라는 단어는 듣기는 좋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 이면이라는 뜻에 그런 의미를 포함시킨다면 또한 정확해질 수도 있겠죠. 그 이면이지만 등가를 이루는 면은 아닌. 그런데 락강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이런 제목을 붙이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떤 제목을 붙이려고 했냐면 La psychanalyse à l'envers. 자, 이게 자기가 원래 붙이려고 했던 제목이고 심지어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에크리의 68페이지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노정 테세동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비 프로제 프로디앙 알롱베그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즉
프로이트적 프로젝트를 거꾸로 라는 단어를 이미 썼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또 가지고 온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목이. 그럼 이 렁베어를 앞에 두고 라 프시캐날리즈 한 거는 정신분석의 이면이라고 번역되는데 라 프시캐날리즈 알 렁베어라고 하면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좀 동사적으로 바뀌어요. 거꾸로 하는 정신분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거꾸로 된 정신분석, 거꾸로 뭔가 하는, 뒤집힌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조가 되죠. 혹은 거꾸로 하는 무언가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락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번 세미나에서 자기가 68년 혁명 때문에 이런 제목을 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6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게 다 뒤집히는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거꾸로. 학생들이 다 뒤집어 놨어요. 아빠와 아들의 위치가 바뀌고 엄마와 딸의 위치가 바뀌고 다 거꾸로. 이 세상이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적인 그러한 체계와 어떤 정보의 망들을 뒤집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건 아니다라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내가 정신분석의 이면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인 건 아니다. 나는 이미 예전에 그러니까 에크리에 써 있다면 최소한 66년 훨씬 전인 거예요. 그 전에 자기는 이미 이러한 개념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이트적 프로젝트를 거꾸로라는 뜻을 우리가 락강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전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프로이트를 거꾸로 읽기라는 건 실제로 락강이 그렇게 읽기도 하죠.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락강이 보통 프로이트주의자들이 프로이트를 연구하고 프로이트를 따르는 방식은 시간적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프로이트가 좀 미숙했고 성숙하다가 마지막에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락강은 완전히 거꾸로죠. 락강은 초기 프로이트에 집중해요. 꿈의 해석에 아주 많이 집중을 하고 히스테리 연구와 같은 초기 저작에 아주 많은 중요성을 두죠. 그리고 후기의 저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는 않아요. 오히려 첫 번째 초기 텍스트에 근거해서 다른 텍스트를 뒤집어서 읽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락강의 태도이니까 락강이 알롱베그라고 거꾸로라고 표현되는 단어를 쓰면서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거꾸로 읽겠다는 거예요. 즉 전복하겠다는 거죠. 그대로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프로이트를 신봉하는 거예요. 프로이트를 신봉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언급이 등장을 해요. 어떤 언급인가 하면 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담화. 디스코. 자, 이게 세미나 17의 가장 중요한 용어이죠. 네 가지 담화가 주인공이니까 담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담화라고 번역해요. 담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비로소 락강의 세미나에서. 자, 담화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의 그 첫 번째 제목으로 정신분석의 핵심 이론은 말없는 담화입니다 라는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고 그걸 이제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그걸 설명하게 될 텐데 자, 일단은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게요. 인용을 해볼게요. Skillonné du discours comme une structure nécessaire de quelque chose qui dépasse de beaucoup la parole, toujours plus ou moins occasionnelle. Ce que je préfère et je dis et même afficher un jour, c'est un discours sans parole. 자, 번역을 하면 다소 우발적일 수밖에 없는 말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대한 필연적 구조로서의 담화에 관한 것이 있는데 자, 이는 내가 선호해서 말했었고 말하길 좋아했었고 예전에 언젠가는 공표하기도 했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 없는 담화라는 개념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없는 담화라는 개념이 여기 표시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문제인가 하면
자, 다소 우발적일 수밖에 없는 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말은 우발적이라는 거죠.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에 대한 필연적 구조가 바로 담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화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내가 서로 오가는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프랑스어의 이 디스코그라는 단어는 아주 일상적인 용어예요. 그냥 뭐 누군가가 연설을 해도 디스코고 뭐 그냥 뭐 어떤 사람의 말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이 디스코그라는 단어를 쓰는데 락강은 이 일상적인 용어를 다시 재가공해서 자신의 이론적인 개념으로 세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이 디스코그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이거는 자 이게 담화이고 빠골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 그러면 이 빠골을 의미하는 건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 이야기를 처음에 언제 했는가 하면 1년 전에 했어요. 1년 전에 1968년 11월 13일 세미나에서 1968년의 세미나는 대타자에서 소타자로라는 나노트 알로트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락강이 했던 말이에요. 그때 락강이 레송스 de la théorie psychanalytique est un discours sans parole 이라는 정신분석의 핵심 이론은 말 없는 담화이다 라고 그때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에게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화를 이해하기보다는 말이 뭔지 먼저 이해하는 게 유리하겠죠. 말이 아닌 거는 담화라는 거니까. 자, 말은 뭐냐면 자, 일단 락강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발화들을 말한다. 말은 그러니까 에펙티브한 실질적인 표현들. 자, 이게 말이에요. 실질적인 의사소통 혹은 의미 표현. 자, 이게 말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담화는 그 너머에 있다라는 거예요. 담화는. 그리고 정신분석의 핵심 이론은 그 너머의 담화에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분석가는 자, 락가니언 분석가는 락가니언 정신분석가는 자, 일단 말은 배척하고 담화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이 분석가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분석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이 구조 속에서라면. 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신분석가는 담화를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의미의 체계는 구조의 효과일 뿐이니까. 분석가는 구조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임상에서 내담자와 분석가 사이에서 오가는 의미의 교환들은 사실상 정신분석이 고려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의미 효과들 너머에 존재하는 발화의 구조 자체를 주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말로부터 출현하는 의미의 세계는 그 의미의 유형과 뉘앙스의 세계들은 상징계가 아니에요. 그건 상상계예요, 여러분. 의미의 세계는 상상계인 거예요. 상상계.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좌표가 설정되면 나는 시스템적인 구도가 완성되는 것이니까 나의 자아가 완성되는 것이니까 그 세계는 상상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알아듣는 순간 우리는 상상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락강은 상징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분석이 겨냥하는 것은 그 상상계, 즉 의미의 파도들 너머에 존재하는 상징계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의 의미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구조 속에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자, 그게 바로 그것이 정신분석 임상의 절차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는가 하면 한 분이 어떤 한 준회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 근데 사실 그분만 그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 예전에 정신분석을 연구했던 1세대 정신분석학자 중에 몇몇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책을 제가 얼핏 본 것 같긴 한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거 서구의 이론인데 그게 철학이라면 그냥 서구 철학이겠다 하고 공부를 할 텐데 이게 사람의 마음과 무의식을 다루는 실천의 이론이기도 하니까 자 이런 난점이 목도된다라는 거죠. 어떤 난점인가 하면 이건 서구인들의 욕망의 구조 아니냐.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의 욕망의 구조와 서구인의 욕망의 구조가 같을 수가 없는데 그 락강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한국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의 구조를 살펴볼래니 잘 안 되지 않는가. 자,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이라는 서구의 이론이 서구 사람들의 욕망의 구조를 탐사하고 도출해낸 그 결론들을 가지고 한국인을 임상치료하려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난점들이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전에 어디선가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최근에 어떤 주내원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이거 맞는가? 이게 맞는 얘기냐? 맞을 수가 있는가? 서양 사람들 욕망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뭐 굉장히 개방적이고 뭐 가족 관계도 좀 다르고 한국인들의 그 어떤 유교적인 질서와는 다른 어떤 욕망의 구조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이러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들었던 기억이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게는 그런 식으로는 대답을 안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답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자 그런 부분, 다시 말해서 욕망의 표면이 그 모양새가 달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상상계라고 부른다는 거죠. 즉 의미적인 세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서구인이나 동양인이나 혹은 한국인이나 보편적인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장소인가 하면 성충동은 억압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태도의 장소. 자, 그건 이 세상에 어딜 가나 인간이라면 똑같이 구조화시키는 장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충동을 허용하는 그러한 나라, 부족은 없다라는 거예요. 억압을 통해서 작동하는 게 문명이라는 것이죠. 억압은 성에 대한 억압이라는, 성충동에 대한 억압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은 이미 이건 뭐 락강이 제시한 답이 아니라 레비스트로스가 이미 제시했던 답안이에요.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서구인들을 만나나 혹은 수마트라 섬의 원시 부족을 만나나 양적인 차이는 있었을지라도 질적인 차이는 없더라. 다 근친상간을 금지하더라. 그런데 짐승들은 그렇지 않더라. 짐승들은 근친상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생식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하더라. 그런데 인간만 근친상간을, 그것도 심지어는 친족관계 아직 일촌의 관계 안에서만 그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 뭐 3촌, 4촌까지 해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는 동성동법까지 떠올려가면서 언급해가면서 근친상간의 씨앗을 다 뿌리 뽑으려고 하더라. 자, 이게 인간 문명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발견되는 보편성이라는 것이죠. 근친상간을 금지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유아기의 성충동을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아가 성충동을 느끼는 건 근친관계 속에서이니까. 부모에게서, 형제자매에게서 가장 자신의 근거리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성충동을 느끼는 게 유아의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자연스러움을 언어라는 인위적인 권력이 금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어떤 구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걸 담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발생하는 언어의 구조를 담화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변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들의 변주. 서양 사람 다르고 동양 사람 다르고 유럽 사람 다르고 미국 사람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변주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자 근본적인 구조에서는 성충동의 금지라고 하는 근본적 구조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상징계에 대한 이론이 네 가지 담화의 구조로서 설명되고 있는 게 다시 해석되고 있는 게 세미나 17이고 자 그래서 이 세미나 17의 의의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락강은 프로이트가 범주화해 놓은 구조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구조화해 놓은 범주는 신경증, 뭐 정신증, 성도착, 그리고 신경증 내부에서는 강박증과 히스테리, 공포증. 자, 이런 구조화가, 범주화가 프로이트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락강이 이전까지는 그 구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자, 그런데 이제 세미나 17로부터는 그런 범주화로부터 벗어나서
대학 담화, 주인 담화, 히스테리의 담화, 그리고 분석가 담화, 뭐 나아가서 자본주의 담화까지 자신만의 특수한 담화 구조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프로이트적인 범주화로부터 현격하게 벗어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읽어볼게요. 락강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담화에 대해서, 말 없는 담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요. C'est qu'à la vérité, sans parole, il peut fort bien subsister. Il subsiste dans certaines relations fondamentales qui littéralement ne sauraient subsister sans le langage, sans l'instauration par l'instrument de langage d'un certain nombre de relations stables, à l'intérieur desquelles peut s'inscrire quelque chose qui va bien plus loin, qui est bien plus large que ce qu'il en est des énonciations effectives. 번역을 하면, 자, 사실에 있어서 담화, 그것은 말 없이 아주 잘 존속합니다. 그것은 특정한 근본적 관계들 속에서 존속하는데요. 자, 이러한 근본적 관계들이란 언어 없이는, 언어의 장치에 의해 정립되는 안정적인 관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적 관계들 내부에는 실질적 발화들에 있는 것보다 더 넓고 더 멀리 나아가는 무언가가 분명히 등재됩니다. 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믿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는 이거예요. 근본적 관계들 속에서 존속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본적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는 근본적 관계들, 즉 어떤 언어 장치에 의해서만 정립되는 안정적인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없이는 그 담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담화의 구조는 뭐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던 것처럼 실질적인 발화들, 즉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질적인 발화들에 있는 것보다 더 넓고 더 멀리 나아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등재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연결해서 지금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죠. 인간 세계에는 근본적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걸 탐사하는 거예요, 락강. 인간 세계에 근본적 관계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본적 관계 유형들은 언어가 없으면 안 되는 유형들이라는 거죠. 언어 장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유형, 즉 언어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게 락강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락강의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락강은 프로이트를 무엇을 가지고 옮기느냐? 그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라는 게 뭔가 엄청나게 큰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도구잖아요. 아주 머리가 좋은 도구. 락강은 흔히 말하기를 프로이트를 언어학으로 옮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프로이트가 아주 지속적으로 많은 암시를 하고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일어나지는 못했던 언어적인 측면을 락강은 적극적으로 강조하죠. 특히 소실의 언어학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방식으로, 야콥슨의 언어학도 마찬가지고 언어학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프로이트의 이론을 언어적인 이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의 정신분석은 다른 영역을 탐사하기보다는 인간의 언어에 집중하는 측면이 아주 강한 거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락강이 프로이트를 언어학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락강의 언어학은 소실의 언어학이기보다는 락강 본인이 개발해낸 언어학이에요. 그 이전에 존재한 언어학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더욱더 정신분석에 걸맞는 언어학으로 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락강이 프로이트를 옮겼던 방식인 건데, 초기부터 이러한 언어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다른 많은 정신분석 이론가들이 항상 동의해 준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언어학적인 도입이 오히려 정신분석을 사변화시키고 철학화시키고 정신분석을 이론적으로 만든다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런데 락강은 그 언어학으로 프로이트의 이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텍스트 인용문에서는 더욱더 그런 신념들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죠. 자기 자신은 근본적 관계를 탐사하는 자인데 그 근본적 관계는 언어적 관계다라고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언어의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은 언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락강의 포기되지 않는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언어 때문에 발생하고 또한 인간의 쥐수상수 역시 언어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언어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거죠. 다른 걸 살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은 그래서 말치료라는 프로이트의 용어를 가장 근본적으로 추구했던 정신분석학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어 안에서 균열을 발견해내고 언어를 통해서 새로움을 출현시키도록 하는 전형적인 언어 치료자로서의 이론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른 학파의 정신분석이라든지 혹은 심리학이라든지 혹은 뭐 정신의학이라든지 그런 분야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른 학파의 그런 정신의료 행위들을 부정한 듯한 태도로 보일 수도 있는데 락강은 상당히 그런 태도를 보여요. 왜 보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무의식의 문제들이 증상들이 언어의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왜 당신은 보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뇌만 잘라서 벌려보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행동치료만 하려고 하는가? 인간이 짐승이가 인간은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언어 때문에 작용하는 존재인데 왜 작용반작용을 보려고 하는가? 라고 락강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덧붙여보고 싶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유머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락강의 틀을 통해서 보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락강이 언어학을 통해서 언어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영역의 치료들을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걸 다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락강이 가져다 준 성과를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구속하거나 허용하는 방식은 언어적인 구도 속에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언어적인 작용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관계 유형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관계 유형들. 그래서 그 관계 유형들에 들어가면 내가 때로는 주인이 되고 어떤 관계 유형 안으로 들어가면 언어의 관계 유형으로 들어가면 때로는 노예가 돼요. 또는 때로는 분석가가 되고 때로는 히스테리증자가 때로는 강박증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언어의 근본적인 구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단어는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용어인데 les réseaux sociaux라는 단어인데 자, 이렇게 락강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들이 존재한다라는 방식으로 정신분석의 담화 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라는 자, 이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무언가 하면 정신분석은 락강이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더욱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무의식을 탐사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간주하는 태도예요. 제가 이전 다른 강의에서도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 어떤 강의는 아니었고 그 공개 강연을 하는데 어떤 분이 아주 오래도록 철학을 연구해 오셨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당신이 강연하는 것은 락강의 정신분석을 가지고 정치적인 영역에도 발언을 하고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발언을 하는 그러한 태도인데 제 강의가 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정신분석이라는 건 개인의 일 아닌가? 개인의 무의식을 다루고 개인의 욕망을 다루는 그러한 학문인데 어떻게 그걸 집단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는가? 그건 모순이 아닌가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철학을 연구하셨던 분이 그렇게 나이브한 발언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경험을 했어요. 자, 락강의 정신분석은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이래요.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여기서 타자는 앞에 있는 타자가 아니라 대타자를 의미해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대타자의 시스템이 모든 태어나는 유아들에게 강제하는 똑같은 유형의 욕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욕망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욕망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각자가 다른 고유한 개인적인 욕망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타자에게 나의 욕망을 이해받겠어요? 우리의 모든 욕망이 재생된 대타자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재생된 욕망이기에 우리의 욕망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락강의 정신분석은 단 한 번도 개인을 탐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을 탐사한다는 건 아주 우스운 개념이라는 것이죠. 마치 개인을 외계에서 뚝 떨어진 외계인처럼 탐사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분석가라면 여러분 앞에 앉은 내담자는 부모의 영향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부모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욕망의 존재인 것이죠. 그럼 부모는 누구냐? 부모의 영향을 받은 존재이고 그 모든 영향들에서 지배되고 있는 언어의 권력은 대타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대타자라는 언어의 권력은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집단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욕망은 한없이 집단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욕망이라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개성 뭐 이런 걸 말할 건덕지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개성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성이란 단어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개성이란 개념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딱 들어맞는 나의 성향이 있다면 그건 나의 고유한 개성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역시 사회적인 담론 체계가 만들어낸 생산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락강은 언어를 말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항상 언어는 대타자의 언어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대타자는 공동체 내의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이전의 정신분석 이론들을 쭉 진행해 오다가 세미나리 17에 와서 더욱더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의 권력을 강조하고 탐사하는 그러한 분석의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나리 17의 제목을 락강은 정신분석의 이면이라고 붙였지만 저는 그 강에서의 제목을 락강의 사회학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출간된 책의 제목이 락강의 사회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자 이거 얘기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락강이 지금 담화란 무엇인가? 안정된 관계가 언어적인 장치로 지탱되는 영역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그러한 담화를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우리 모두의 주의상스가 혹은 욕망이 타자관계의 효과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언어로서의 타자, 상징계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고로 주의상스는 혹은 욕망은 이 관계망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망이 수로화해 놓은 것을 욕망이라고 부르고 이 관계망이 잉여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의 출현을 충분히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주의상스를 잉여주의상스라고 부른다면 바로 그 시스템과 장치 혹은 사회적 관계망, 언어장치 내부에서 발생하는 초과분들을 주의상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게 앞으로 전개될 담화 이론의 근본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